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가 된 윤석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후 시간인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HTML5와 모바일 웹 변화에 대해서 이제 2시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관련 정보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책도 많이 나와 있고, 또 동영상 자료도 있고, 또 해외에도 자료가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기에는 옛날에 자료 없어서 공부 못하고 이런 이제 핑계 댈 수는 없을 정도로 자료가 많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제 우리가 어떤 기술을 접할 때 이 기술이 왜 나왔는지, 또 이 기술이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어떤 길잡이 역할은 언젠가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아마 이번 강의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들어주시고, 또 현재 하시고 있는 일에 좀 잘 적용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여기서 주로 웹 개발을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손을 좀, 한 20% 정도 되시네요. 나머지 모바일 쪽의 개발, 모바일, 그렇군요. 학생도 계신가요? 학생들도? 학생은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적정한 수준에 맞춰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처음에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딸내미한테 이제 아이패드가 제일 처음 나왔을 때 줘봤어요. 얘가 어떻게 쓰는지도 구경도 할 겸, 그 다음에 장난감도 없고 그러니까 줘봤는데,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저희 이제 집에서 이제 아이패드를 이제 써보니까 사실 가장 큰 변화가 뭘까 이렇게 봤더니, 집에 전기세가 한 5,000원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집에 컴퓨터를 켜질 않는 거예요. 데스크탑 PC를 집에 있는데 그걸 거의 켜질 않으니까 전기세가 많이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냥 이게 웹서핑, 그 다음에 간단한 게임들, 그리고 이북, 애기들 이제 인터랙티브 이북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북 같은 거 그냥 몇 개 사주고 그러면 맨날 그거 보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컴퓨터 거의 안 쓰고, 그러면서도 TV도 거의 좀 잘 안 보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사이드 이펙트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태블릿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뭐랄까요, 좀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태블릿이라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21가지의 가장 큰 그레이트 페일 테크놀로지에 보면 가장 첫 번째로 2002년도에 나온 태블릿 PC였거든요. 태블릿 PC가 여러분들 이게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예전에 태블릿 PC 같은 거를 이렇게 윈도우 XP에 펜을 달아서 뭔가 쓸 수 있고 찍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PC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PC가 예전에 나왔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죠. 태블릿 PC가. 그래서 우리가 태블릿 PC를 처음 태블릿이 나온다고 했을 때,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이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옛날 것 같은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실제 아이패드라는 게 나왔을 때 사실 아이폰만큼보다도 더 많은 어떤 임팩트를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작고하신 이제 스티브 잡스 아저씨께서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태블릿이라는 PC라는 게 나온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맥 OS X, 그러니까 맥 OS를 실제로 태블릿으로 PC 만들 거다. 왜냐면 옛날에 윈도우 XP가 이제 태블릿으로 나온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모바일 OS를 사실 태블릿으로 바꿨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할 때는 4배 뻥튀기한 아이폰이다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점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단말의 새로운 정도의 OS가 사실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제 존재하게 된 것은 사실 조금 생각지 못한 변화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의 PC, 데스크탑 PC를 쓰던 어떤 시장이 있었는데, 그때 단순히 그냥 스마트폰, 그러니까 폰을 쓰는 시장하고는 전혀 별개죠. 모바일 스마트폰 시장하고 PC 시장은 전혀 다르니까요. 근데 태블릿 PC가 모바일 OS 기반으로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폰하고 태블릿이라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그 단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존의 PC 단말을 이렇게 파괴를 하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 거죠, 사실상. 그래서 지금 이게 모건 스탠리가 예측한 거거든요. 이게 데스크탑 인터넷 유저와 모바일 인터넷 유저가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는 이 그 흐름도입니다. 이게 보면 언젠가는 추월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데스크탑 기반의 데스크탑 PC 기반의 뭐 비즈니스를 해왔던데, 뭐 예를 들어 저희 회사 같이 포탈 같은 데를 비롯해서 굉장히 그런 회사들이 저런 어떤 그 시장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옛날에 저희가 PC 통신하다가 망해먹은 회사들 많잖아요. 인터넷 넘어오기 전에. 그런 거랑 똑같은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될 거다, 이런 거죠. 뭐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2년 전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100만 대 팔리겠어?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2011년도에 뭐 제가 이게 1,500만 명, 지금 2,000만 명 그러거든요. 2,000만 대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단말들이, 모바일 단말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게 그 2, 3년 사이의 변화가 마치 이제 조금 나이 연배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90년대 중반에 그 PC 통신에서 인터넷이 바뀔 때 하고 거의 맞먹는, 뭐 그보다 더 큰 그 어떤 이펙트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그 아이폰하고 아이패드하고 아이팟의 이 어댑션 그래프거든요. 이게 지금 처음에 출시했을 때부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5분기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세 개를 비교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아이팟은 뭐 이 밑에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6분기가 지났을 때도 그렇게 성장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폰이고 이게 아이패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어댑션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모바일 OS에서도 보면 속도가 지금 안드로이드가 아이폰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어댑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가 속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그걸 넘어서는 거죠.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모바일 OS의 문제는 예전에 우리가 한참 PC 시대로 접어들 때 뭐 맥, 리눅스, 윈도우 이런 이제 OS들이 한참 이렇게 막 경쟁을 하던, 그러다가 이제 윈도우가 이제 승리를 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OS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지금 안드로이드하고 iOS가 뭐 메인 스트림을 잡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뭐 OS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냥 단순히 이게 하나의 사이즈의 그냥 작은 사이즈의 어떤 폰,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정한 태블릿 사이즈의 태블릿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단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게다가 TV도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TV나 이런 다양한 단말에서 똑같은 컨텐츠를 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넷플릭스 같은 비디오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그 태블릿에서 보다가 그거를 놓고 아이폰을 열면 내가 중간에 이제 그만뒀던 부분부터 다시 나오고 재생되고 그런 식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단말을 통해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이제 HTML5 강의를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HTML5라는 얘기가 처음 누가 얘기를 했냐? 사람들이 이제 알려지기가, 물론 HTML5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처음에 그래도 이거를 알린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누가 알렸냐고 하면 그래도 이제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먼저 그거를 어나운스를 했어요. 이게 지금 이 아저씨가 이제 구글의 CTO시고 지금 구글 플러스도 만드시는 분이고, 그런데 구글이 매년 하는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게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구글 I/O라고 하는 컨퍼런스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구글의 뭐 개발자 컨퍼런스라고 하면 구글의 제품을 이렇게 개발자들한테 알려주고 좀 쓰세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겠죠, 그죠? 그런 이제 구글 I/O 행사가 요즘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그런데 2008년도 행사 때, 2007년도 행사 때 안드로이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2008년도에 첫 키노트, 그러니까 되게 이제 행사를 하면 첫날 첫 키노트를 하잖아요. 첫날 첫 키노트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오늘 제가 키노트 할 주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들 이제 이제 오늘 구글이 뭔가 내놓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많이. 여러분들 뭐 우리가 WWDC, 애플의 WWDC 같은 경우 기대 많이 하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뭘 얘기할까, 또 원모어싱은 뭘까, 뭐 이런 게 이제 궁금한데, 마치 구글도 이제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 이 아저씨가 딱 얘기를 하기를
저희가 오늘 이게 소개할 주제는 SN5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SN5라는 얘기가 그때 사실 세상에 처음 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IT 업계에도. 예. 근데 그때 SN5 뭐지? 쟤들 뭐야? 저거 그걸 쟤들이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웃긴 거, 아이러니한 거도 SN5 그때 이제 구글이 크롬을 만들고 있었었는데 구글 첫 버전을 내고 있었을 텐데 SN5에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나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기능들 중에 몇 개를 시연을 하는데 자기네 프로덕인 구글 크롬에도 시연이 안 돼서 기능 구현이 안 돼가지고 파이어폭스랑 오페라 사람들을 불러서 여기 와서 이게 시연을 하게끔 그렇게 했었습니다. 나중에 2008년도 혹시 한번 키노트 하나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첫날 첫 키노트 장소에서 SN5 얘기하니까 굉장히 놀랬죠. 왜 그럴까? 예. 근데 구글이 먼저 그거를 읽고 있었던 거죠. 뭘 읽고 있었냐면 구글은 원래 검색 엔진을 하는 회사고 웹 기반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폰이 나오고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은 아이폰이 안 나왔지만 아이폰이 나오고 다양한 어떤 모바일 쪽에 OS나 단말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구글조차도 안드로이드나 윈도우즈 모바일이나 블랙베리나 이런 다양한 단말이나 다양한 OS에 나오는 개발 환경을 다 서포트하기가 어렵다. 예, 구글같이 큰 회사도. 그래서 그러면은 그 방법이 뭐냐면 웹을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드는 거다. 웹을 우리가 기존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호환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 사실 여러분들 웹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다큐멘트잖아요.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우리가 예전처럼 뭐 이렇게 정보로 만들어서 그걸 공유하고 웹페이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웹 애플리케이션에 나가셨습니까? 그런 어떤 그 컨셉을 처음 얘들이 그 2008년도 키노트장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쪽에 그 사진에 있는 아저씨가 팀 오랄리라고 하시는 분이고 이제 웹 2.0이라는 이름을 처음 만들어서 이렇게 에벤젤리즘 하신 분인데 이 아저씨가 그 자기 블로그에다 뭐라고 썼냐면 그 키노트를 보고 구글이 SN5에다가 큰 베팅을 걸었다. 2008년이니까 3, 4년 전이죠. 그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뭐 한 3, 4년 전이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SN5를 제대로 이제 그 얘기하게 된 거는 뭐냐면 이건 넘어가고요. 그 제대로 얘기한 건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은 사실 SN5가 뭐지? 그리고 막 이렇게 궁금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고 실제로 우리가 SN5를 제대로 우리가 하게 된 거는 뭐냐면 이 아저씨가 얘기를 한 거예요. 스티브 잡스 아저씨가 WWDC에서 iOS에서는 사파리에서 SN5를 지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SN5가 뭐지?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이제 SN5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죠. 예.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SN5라는 것을 스티브 잡스 아저씨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 성격상 제가 뭐 공인을 욕되게 할 생각은 없지만 예, 성격상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제 스티브 잡스 그 애플하고 사실은 어도비하고 플래시 전쟁이 있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iOS에는 지금 아이폰에는 플래시가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플래시가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서 그리고 표준도 아니다, 그러면서. 근데 방어 논리가 없어요. 일단 넣긴 싫은데 이게 스티브 잡스의 방어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방어 논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 논리가 뭘 해야 되나 하고 하니까 생각난 게 이거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아저씨는 SN5에서 깊은 성찰을 안 하고 뭔가 방어 논리 뭐냐고 물어봤을 때 현업에서 SN5입니다 라고 했을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회사가 굉장히 악연과 인연이 있는 같은 회사입니다. 사실은 오도비의 그 포토샵이 사실은 매경 버전으로 처음 나왔었고 그래서 애증의 관계가 있는 회사인데 어쨌든 이 두 회사가 이 디베이스를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SN5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SN5 입장에서는 뭔가 누가 이렇게 계속 떠들어줘야 되는데 다행히 이 두 거대 그 기업들이 SN5에 대해서 떠들게 되면서 SN5가 정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한 3년, 2008년도 그 다음에
애플과 디베이트가 한 뭐 2009년도, 2010년 넘어올 때 있었기 때문에 뭐 2, 3년 전에 HTML5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게 있었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HTML을 뭔지 아실 거예요. 웹에서 정보를 기술하는 마크업 랭귀지죠. 그래서 뭐 그냥 뭐 글자 크게 굵게 작게 뭐 제목 넣고 패러그래프 넣고 이렇게 하는 어떤 정보를 마크업하는 그냥 거죠. 그래서 그 95년도에 처음에 그 웹브라우저가 나오면서 HTML 2.0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뭐 3.2, 4.0, 4.01까지가 98년도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XML 기반으로 바꾼 게 XHTML이라고 해서 저게 그 제일 마지막 버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2000년도가 되기 전에 그 HTML의 표준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10년이잖아요. 2011년 넘어가는데 10년 동안 아무런 말이 없다가 갑자기 HTML5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브라우저 전쟁, 흔히 말해서 익스플로러와 넷스케이프이 하던 브라우저 전쟁이 있었죠. 이 두 거대 그 브라우저 벤더들이 표준을 가지고 자기네 마음대로 막 표준을 그 HTML 표준을 만들면서 둘이 전쟁을 했었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개발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HTML 그 넷스케이프도 맞추고 IA도 맞추고 막 둘 다 맞출 수 있어요라고 버튼 달고 막 이런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사실 여기 중간에 낀 사람이 개발자들이에요. 이게 양쪽 브라우저 전쟁하는데 사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트진 격이 된 거죠. 사실 이 두 그 브라우저 벤더들은 넷스케이프이 망한 건 아니에요. 넷스케이프 만들었던 사람들은 다 돈 벌고 다 나가고 사실은 이 그 웹의 어떤 표준을 어그러진 두 원흉들이 사실 때문에 힘들어진 거는 사실 개발자들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어떤 우리가 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웹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다라는 부분이. 근데 다행히 평화로워졌어요. 왜냐? 넷스케이프 죽어서. 그래서 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브라우저 시장이 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였어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04년도, 5년도까지는 한 5년 정도는 평안했습니다. 뭐 개발자들도 뭐 아이만 맞추면 되고, 다 그랬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혁신이 없는 시장에는 뭐 밥벌이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조용히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놈이 뭐냐면 2004년도, 5년도에 웹 2.0이라는 게 튀어났습니다. 웹 2.0은 사실상 뭐냐면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닷컴 버블의 포털 업체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막 뜨다가 다 망하고 살아남은 업체들이 2004년도, 5년도까지 살아남은 업체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구글, 이베이, 아마존 이런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닷컴 버블이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그 당시에 2004년도, 5년도에. 왜 벌었을까요? 그랬을 때 그 회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냐면 웹을 정보 공유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플랫폼으로 보고 그걸 비즈니스 수단으로 얘들이 사용했다는 거죠. 웹을 플랫폼화 시켰다는 게 웹 2.0의 가장 그 주요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웹을 그 전까지는 그냥 잡지, 신문을 만드는 그냥 어떤 도구로만 쓰다가 그 다음부터는 웹을 소프트웨어처럼 쓰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그걸 서드 파티랑 같이 웹을 갖고 비즈니스를 하고 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웹 2.0의 가장 큰 하부가 됐죠.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나온 기술이 바로 AJAX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AJAX는 구글 맵이나 지메일이나 이런 데서 써서 여러분들도 AJAX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웹의 어떤 서비스가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처럼 돌아가는, 심리스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그 통신 기술을 사용해서 그 UI를 바꾸는 그런 기술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웹을 바라보던 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보 공유를 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는. 근데 사실은 표준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마인드에 동조를 잘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변화를 움직이면서 브라우저 벤더들이 많은 각성을 했어요. 뭐 사실은 그때쯤이 언제였냐면 이제 2004년도, 5년도 이때였는데요. 저도 이제 모질라 프로젝트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웹 표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저 때부터 이제 그 HTML5 현재 HTML5를 팔로우를 했는데, 저 당시가 2005년도가 보시면 이 오페라나 모질라 파이어폭스나 사파리나 아니면 크롬이나 크롬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었고, 브라우저 벤더들이 뭐 이렇게 아주 큰 회사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98%는 전 세계 98%는 I였고 그래서 표준화 기구에 가가지고 야 웹이 바뀐다. 웹이 지금 이렇게 그냥 정보 이렇게 하는 그런 거 갖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앱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런 거에 맞춰서 개발자들한테 정말 편하고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W3C에서는 뭔 소리냐. 웹은 문서지. 정보 오명이나 열심히 해야지. XML로 잘 만들면 돼. 뭐 이렇게 해서 둘이 이게 사이가 안 좋아진 거죠. 사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사실 그 당시에 전 세계 점유율 2%밖에 안 됐어요. 세 개 다 합쳐가지고. 뭐 제가 모질라 프로젝트를 했었지만 모질라 프로젝트 사실은 그 당시에 넷스케이프, AOL 넷스케이프에서 이렇게 펀딩을 받다가 개발자들 다 자르고 재단 한 200만 불 줄 테니까 재단 나가서 너들이 알아서 해 이래가지고 넷스케이프에서 AOL에서 잘리고 아주 안 좋은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오페라 소프트웨어도 사실은 뭐 브라우저 점유율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사파리도 사실 그때 애플에서 그냥 원맨 프로젝트로 처음 시작했고 사실 여기 오페라 소프트웨어의 브라우저 인력들하고 사파리의 브라우저 인력들이 사실 넷스케이프에서 해고된 사람들이 많이 옮겨갔어요, 그쪽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HTML5 에디터를 하고 있는 이안 힉슨이라는 친구예요. 그 친구도 사실 넷스케이프에서 일하다가 QA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오페라로 가서 그때 HTML5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환경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얘들이 그러면은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만든 게 이게 WHAT 워킹 그룹이라고 해요. 그래서 와? 이게 뭐지? What 워킹? 사실은 외국 사람들이 참 이름을 잘 지어요. 이게 저는 이제 HTML5 뭐 세부적인 강의보다 정말 이런 어떤 하나의 단어에 굉장히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얘들이 생각했을 때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웹 하이퍼텍스트 애플리케이션 테크놀로지 워킹 그룹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웹 하이퍼텍스트는 뭐예요? 다큐먼트입니다. 다큐먼트. 그죠? 하이퍼텍스트니까 링크가 있는 다큐먼트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 플러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서도 되고 애플리케이션도 되는 그런 기술을 만들자라는 거였어요. 그게 2005년도에 한 6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W3C 밖에서 이 브라우저 벤더들이 그때 전 세계 점유율 2%밖에 안 되던 브라우저 벤더들이 모여가지고 이 표준들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뭐 다행히 파이어폭스도 성공을 하고, 그죠? 그래서 뭐 현재 최근 뭐 점유율은 뭐 거의 뭐 30% 가까이 와 있고, 또 사파리도 뭐 최근에 아이폰에 탑재되면서 많이 쓰고, 그죠? 그리고 크롬도 이제 뭐 최근에 뭐 엄청나게 또 늘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가 지금 이제 한 방에 훅 가버리는 이제 사실 여기 MS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워킹그룹 가지도 않고 뭐 아무 관심도 왜냐면 I 팀이 없어졌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뭐 거기는 MS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워킹그룹이 만들어서 이제 이 표준안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때 WHAT 워킹그룹이 만든 표준안이 현재 W3C 표준안에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들어와 있어요. 워킹그룹이 이제 2007년도에 다시 만들어지면서 그 표준안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HTML5 문서를 다 읽으실 필요도 없고 그건 뭐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맞는 문서가 아니고 브라우저 개발자들한테 준 문서이기 때문에 그 문서는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뭐 마지막에 이 어커널리지먼트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렇게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사람 이름이 확 우수수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름에 제 이름도 사실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제가 이걸 자랑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여기 한 600명 정도 되는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이 뭘까요? 뭐냐 하면 2005년도부터 2006년도 한 2, 3년 사이 7년도까지 그 W3C에 들어오기 전에요. 그 많은 웹 개발자들이 얘들이 만드는 표준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공개 토론을 했어요. 우리 웹 2.0 정신 알잖아요. 참여, 공유. 그래서 모든 표준안이 오픈되어 있고 W3C는 사실 여러분들이 표준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돈 낸 회원사들만 가서 할 수 있고 아직도 WHAT 워킹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표준안은 누구나 코멘트를 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표준안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HTML5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개발자를 위한 표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사실 뭐 브라우저 벤더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게 HTML5는 구글이나 애플이 자기네들 그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프로모션하는 그런 종류의 뭐 표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사실 원래 그 HTML5를 만들었던 원래 그 목적은 사실은 개발자들이
어떻게든 이 효율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웹으로 만들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랑 그다음에 SL5 어떤 간단한 역사에 대해서 사실은 좀 장황하지만 간단한 역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SL5에 대한 어떤 이제 내부적인 기능들을 약간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W3CS의 SL5 표준화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서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읽으실 필요가 없고 첫 장에 있는 첫 문장만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게 외국 사람들이 이 한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디스커션을 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표준안에서 이렇게 뭐 메일링 리스트 보고 그러면 이 한 문장 적는데 이게 메일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 글자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SL5에 대한 설명을 하는 한 줄에. 먼저 첫 번째로 뭐냐면, 엔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HTML하고 XML을 지원을 한답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HTML5라고 하니까, 뭐 여기도 웹 개발자가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어떤 유지보수의 효용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XHTML을 많이 씁니다. 그죠? 웹 개발하실 때. 왜냐면 이제 문법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정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쓰는데, 그럼 XHTML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혼란이 오죠. 그래서 그 혼란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HTML5는 XHTML과 HTML 양쪽을 다 지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웰폼된 다큐먼트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좀 쓰기 쉬운 HTML도 지원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존에 우리 어서링 그러니까 우리가 웹을 어서링하는 사람들 중에는 개발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일본 파워 유저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문법 다 지켜가지고 만들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뭐 일반 블로거들 중에 뭐 테마 에디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어떤 유지보수를 위해서 지원하는 XHTML과 그리고 일반 유저들이 쉽게 어서링할 수 있는 HTML 양쪽 다 지원하는 거죠.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HTML은 사양이고 버려야 되는 표준이고 XHTML로 가야 되는 표준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지만 웹이라는 것이 원래 왜 성공을 했나요? 많은 사람들이 쓰기 쉽기 때문에 성공했거든요. 문법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이제 이게 잘 돌아가기 때문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지원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하나의 두 개의 어떤 엔드가 있는데 하나는 보캐브러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보캐브러리 많이 복화 2만, 3만 이렇게 공부 많이 했죠. 다시 말해서 어떤 사전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표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HTML 표준은 허리몽창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브라우저 벤더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도 상관없게 그냥 가치 중립적으로 정확하게 스펙을 정해주지 않고 그냥 B는 볼드예요. 그냥 굵게 표시하면 돼요. 이렇게만 이런 식으로 표준을 정하다 보니까 브라우저들이 마음대로 이제 구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적자. 그래서 지금 이 HTML5 표준 안에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요. 인쇄를 다 하면 500페이지 됩니다. 그 안에 뭐라고 지금 모든 표준 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현을 하는 명세를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보캐브러리, 용법도 정확하게 적어놨고 개발자들이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써야 돼. 이런 거. 그 다음에 문법을 틀렸을 때 어떻게 렌더링 해. 이런 부분도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안에. 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버그라고 하는 것들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브라우저 개발하는 회사들이 저들 마음대로 못하게 그래서 개발자들이 정확하게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캐블러리 부분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API 부분이죠. 이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들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이 HTML5의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HTML5라고 하는 범위는 사실은 이 정도입니다. 네. HTML5 표준 안에 들어있는 부분도 이 정도고요. 아까 그 HTML5 표준 안에 보면 들어있는 것들이 캔버스들, 2D 그래픽이죠. 비디오, 오디오, 멀티비디오 쪽하고 웹폼하고 오프라인하고 마크업들 새로 추가된 것들이 사실 HTML5 표준 안에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를 다 HTML5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요거는 테크니컬 텀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다 얘기하면 이건 마케팅 텀이라고 부르고요. 네, 버즈 용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웹소켓이나 돔스토리, CSS3, 웹SQL 데이터베이스, 넥스트DB 이래가지고 이 주변 API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앱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API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얘네들 다 합치면
마케팅 텀으로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겠지만 우선은 여기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HTML5의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발자에 의한 개발자를 위한 표준이기 때문에 개발자들을 어떻게든 삽질을 줄이는 데다가 중점을 맞춰 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개발자들 삽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비표준 문법이 왔을 때, 즉 다시 말해서 P가 있는데 스트롱을 열고 스트롱을 닫았고 EM을 열고 EM을 닫았는데 사실 EM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B 다음에 있어야죠. 그죠? 그래야 돔트리를 그릴 때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뭐 우리가 근데 그게 저렇게 가 있을 때 사람들이 문법을 어긋나게 했을 때 그럼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네. 지금 사실 파이어폭스하고 I는 기존 엔진에서는 돔트리를 이렇게 그립니다. P 자식은 스트롱하고 EM이 있는데 그 밑에 텍스트가 있고 스트롱 밑에 다시 EM이 있고 A 있고 이런 식으로 뭐 돔트리를 그려서 그 객체를 뭐 색깔도 칠하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도움을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하고 I는 또 이렇게 하고 또 오페라는 이렇게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거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브라우저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I에서는 빨간색이 나오는데 빨간색을 칠했는데 C에다가 뭐 오페라에서 빨간색이 안 나오고 뭐 이런 이제 개발자들이 왜 브라우저마다 달라 열받네 뭐 이런 이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명확한 해법으로 그러면 렌더링 엔진을 다 다시 만들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브라우저마다 다 다른데 렌더링 엔진 그걸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을 때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독타입을 일단 정하자. 기존에 우리가 문서의 형식을 정하는 독타입을 XML 앞에다 정리를 해주는데 그걸 이제 독타입 XML 퍼블릭 나중에 여러분들이 웹페이지 가셔가지고 소스 보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웹페이지 앞에 저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문서 형식이 뭐다라고. 네.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한 30개 정도 됩니다 저게. 그러니까 이거 다 때려치우고 다 지우고 그냥 이렇게 딱 적자. 독타입은 HTML이다. 네. 앞으로 독타입은 HTML이다 하면 HTML5다. 네. 이건 HTML5 문서다. 근데 여기 보시면 버전이 없잖아요. 앞에 버전을 보시면 그 HTML5 버전이 있습니다. 4.01이라고. 그리고 여기 뭐 DTD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버전이 없어요. 그럼 HTML5 6나 7은 안 나오는 건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HTML5 이후의 버전은 다 이 독타입으로 다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썼던 뭐 4.01 독타입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표준들은 다 이 HTML5 독타입 HTML로 다 커버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독타입으로 선언된 문서는 아까 그런 문법 오류가 있잖아요. 그런 문법 오류에 대해서는 에러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까 HTML5 문서에 있는 대로 다시 바꿔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역공합 방식을 써가지고 기존의 렌더링 엔진을 완전히 다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고칠 부분만 고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렌더링 엔진을 전체 다 뜯어고칠 필요 없고 새로 만들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만들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독타입을 쓰시면 모든 브라우저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최신 브라우저 상위의 브라우저들은 대부분 다 아까 그 HTML5 표준에 맞춰 가지고 렌더링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독타입을 이제 앞으로 쓰셔서 XML도 만드시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뭐 브라우저 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뭐 그전에는 4.01 그 독타입 쓸게요.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바로 이 독타입을 써가지고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이 독타입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거 렌더링 엔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과거 브라우저면 그죠? 과거 브라우저면 과거 방식으로 그냥 렌더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위 호환성도 유지하고 그다음에 최신 브라우저면 상위 호환성도 유지해줘요. 그러니까 이걸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글이나 애플닷컴의 홈페이지 첫 화면에 소스 코드를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독타입을 쓰고 있어요. 브라우저가 기술을 다 구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독타입은 저렇게 선언해서 써도 바로 현재 당장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웹 개발을 할 때 이렇게 구조를 나누죠. 구조를 나누고 이제 div 태그를 가지고 쓰는데 적어도 사실 div id는 뭐 id는 뭐 이렇게 막 적어놓는데 이거를 이 브라우저 이 표준 만드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쓰나라고 웹 크롤링을 해가지고 해봤더니 id 이꼴 포터, id 이꼴 메뉴 이런 게 저런 게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 div를 id를 정의해가지고 쓰는 게 저런 식으로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그냥 헤더
뭐 네이버 아티클, 사이드 푸터 이렇게 정하자. 그냥 이렇게 했어요. 즉 다시 말해 div 이퀄 id는 헤더를 헤더로 쓰는 거죠.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한 30%의 그 코스트 감소와 비용 감소가 나죠. 예.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개발자의 삽질을 줄여주는 거죠. 개발자의 삽질, 마크업은 사실은 뭐 구조적으로 마크업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개발자들이 가장 많은 삽질을 하는데 어디냐면 폼입니다. 특히 또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가장 많이 그 이슈가 되는 것도 폼인데 그 HTML 웹 폼에서 좀 많은 변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타입 이꼴 이메일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 인풋 타입이 이메일인 거 들어보신 적이 없죠? 근데 SL5 표준 안에 저 이메일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 이메일을 너무 많이 쓰니까. 이메일로 로그인하고, 이메일 넣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인풋 타입이 이메일이고, 그러면, 여기 이제 플레이스홀더는 뭐냐면, 이메일 입력하라고 하는 그, 뭐랄까, 이렇게, 지시어예요. 설명자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메일 입력을 하라고 하는 데를 이렇게 하면 이메일 입력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보내기를 해보면, 리카이어드라는 게 있어서 필수 항목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넣어보면 전자메일이 틀렸다고 나와요. 네. 그래서 전자메일을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저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폼 서밋을 할 때 이메일 인풋에 이메일을 꺼내가지고 이메일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자바스크립트 해보고 이메일이 안 들어있으면 엘러트 띡 띄워가지고 이메일 넣어주세요. 라고 또 스크립트 짜고 그 다음에 또 이메일 그 골뱅이가 있는지 점이 있는지 이게 영어로 다 돼 있는지 이런 거 다 또 확인해가지고 또 그거대로 안 돼 있으면 또 띡 해가지고 이 스크립트 유효성 밸리데이션 하는 스크립트를 다 짜야 되는 개발자들이 항상 홈 저런 거 하나 만들 때마다. 근데 저게 브라우저에서 다 해준다는 거죠. 이메일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그리고 죄송합니다. 넘어갔나요? 쭉 보겠습니다. 이렇게 플레이스홀더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필수 입력사항이라고 브라우저가 직접 네이티브하게 저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유효성 여부도 브라우저가 확인해주는 거예요. 스크립트가 없어요. 그냥 인풋 타입만 넣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닷컴이라고 하면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밸류도 유저들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게. 근데 이제 미니멈 밸류와 맥시멈 밸류가 있어서 그 값 이상을 넘어가기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넣고 우리가 해보면 1 이상의 숫자를 넣어달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이제 밸리데이션을 이렇게 할 수 있게. 여기 숫자만 넣을 수 있게 있죠. 이게 숫자인지 아닌지도 항상 체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칼라 같은 것도 보면 이제 필요하면 칼라 피커에서 가서 이게 그냥 브라우저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 날짜도 데이트타임 로컬이면 실제로 달력을 띄워서 해주는 거죠. 저거 이렇게 개발자한테 만들려고 하면 한 이틀은 밤새야죠. 그죠? 주니어들 앉아가지고 자바스크립트로 달력 집어넣으려면. 그리고 이제 레인지 태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그 인풋 폼들이 지금 현재 그 HTML5 기능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많은 브라우저 웹 개발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저거 해가지고 한 30분만 일찍 퇴근하면 집에 가서도 좀 쉴 수 있는데, 그죠? 저거만 해도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저런 작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저건 이제 오페라 브라우저에서 이제 데모를 한 거고, 일부는 파이어폭스에 구현되어 있고, 일부는 크롬에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폰을 써보시면 확연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아이폰에서 이메일을 입력하라고 하면 저렇게 보시면은 골뱅이하고 점이 나와요. 자판이 바뀌어요. 그리고 저게 뭐냐면 인풋 타입이 이메일일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바일 웹페이지를 만들 때 인풋 타입을 이메일이라고 적으시면 그 웹브라우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냥 인풋 타입 텍스트라고 판단합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거는 무시를 하는 거죠. 이메일이라는 거는 무시되고 그냥 텍스트구나 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브라우저, 이게 인식하는 브라우저에서는 그게 인식이 되고 아니면 오버라이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식하는 브라우저에서는 저렇게 자판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인풋 타입이 URL입니다. 저게 인풋 타입이 URL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URL을 하면 콜론, 이게 뭐죠? 이게 슬래시가 있어요. 그래서 URL을 쉽게 입력하게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인풋 타입이 이게 텔인가요? 텔일 거예요. 네. 텔이라고 하는 인풋 타입이 있습니다. 웹 표준에, 그 SML 표준 안에. 그 인풋 타입이 텔이라고 적으면 이게 숫자 패드만 나옵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브라우저 모바일 웹 페이지를 만들 때 인풋 타입을 지금 당장 활용하셔도 이 모바일 그 폰에서 저런 어떤 그 자판 변경한 지원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리치웹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우리가 뭐 리치웹 애플리케이션 그러면 잘 아시죠? 뭐 구글 맵이나 아니면 이제 다음에서 만들고 있는 뭐 로드뷰나 이런 이제 브라우저에서 돌아가기엔 좀 이상한데 정말 애플리케이션처럼 보여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건데요. 사실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오디오 비디오 기능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태그와 오디오 태그가 정해져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비디오를 쓰려면 예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플러그인을 다 써야 됐어요. 뭐 플래시 플러그인, 윈도우 미디어 플러그인, 그다음에 뭐 이런 플러그인들을 리얼 플레이 플러그인 이런 걸 써야 됐었는데 지금은 네이티브한 코덱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비디오를 실제 웹 컨텐츠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됐죠. 사실은 플러그인은 웹 밖에 있죠. 플러그인이 돌리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그 도움을 액세스를 하고 싶어도 액세스가 안 돼요. 인터페이스가 있어야만 가능하죠. 근데 지금은 비디오라는 태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뭐 돌려도 되고 보내도 되고 뭐 중지해도 되고 뭐 이게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도움 그러니까 문서 객체를 다루는 그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비디오 오디오 컨텐츠도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비디오 오디오 태그의 가장 큰 그 특징은 뭐냐면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웹 안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에 있는 거는 웹이 아니죠. 근데 이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웹 안에 집어넣었다는 거고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어떤 분기점이 되는 게 뭐냐면 유튜브 이전과 유튜브 이후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튜브 이전에는 우리가 비디오 서비스를 하게 되면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할 때 항상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 첫 번째 네트워크. 그죠? 스트리밍으로 해야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DRM. 컨텐츠에 뭔가를 걸어놔야 안 훔쳐가죠. 그죠? 근데 유튜브가 이걸 다 깼어요. 유튜브는 스트림이 아니고 다운로드 방식으로도 서비스를 합니다. 그리고 DRM 누가 그거 퍼간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왜 올렸어? 이러지. 그죠? 예. 오히려 퍼가라고 올리죠.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웹 2.0 사고를 접어들었을 때 멀티미디어를 정보 공유의 수단으로 쓴 거지 뭔가 콘텐츠를 주고 팔고 이런 수단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튜브라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그죠? 즉 다시 말해서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웹처럼 그러니까 웹이 사실 열어보시면 이미지도 다 보이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 다 오픈되어 있고 자바스크립트 코드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웹처럼 오픈을 해놓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웹의 일부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오디오 비디오를 사실은 콘텐츠가 왜 들어갔냐고 하면 웹의 일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항상 저 강의를 나가면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저기서 DRM을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 DRM을 걸려면 윈도우 미디어나 플래시 플레이어 쓰시면 됩니다. 그런 콘텐츠를 제공하고 싶으면. 멀티미디어 콘텐츠, 이 비디오 오디오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 정보를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신문사들이라든지 방송사들이 모바일 태블릿이나 이런 데다가 자기네 동영상 올려가지고 특히 HTML5 동영상을 통해가지고 왜 인코딩을 해가지고 제공을 할까요? 걔들은 그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걔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판단하시기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공유를 통해서 더 많은 비즈니스 창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HTML5 비디오나 멀티미디어 오디오 비디오를 쓰시고 그게 아니라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컨텐츠로서의 팔아야 되는 어떤 니즈가 있으시면 DRM 예전대로 DRM 쓰시면 됩니다. 그런 어떤 그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캔버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사실은 브라우저에서 할 수 없는 2D 그래픽을 사실은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구현을 할 수 있고 사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플래시 킬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플래시 킬러가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플래시가 지금 대부분 담당하는 역할이 뭐냐면 첫 화면에 내비게이션 바 그죠? 그 다음에 광고 배너. 왜 두 개 빼고 나면 뭐 플래시 있습니까? 아주 이렇게 멋진 플래시 이 그래픽적인 어떤 그런 쇼케이스 같은 거는 좋은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충분히 플래시로 구현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가장 큰 플래시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다 커버가 되어야 해요. 캔버스가 다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플래시 킬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플래시 킬러라기보다는 플래시를 플래시답게 쓰는데 조금 더 도움을 주는 그런 거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뭐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와 HTML5를 양축을 다 서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뭐 플래시는 플래시답게 좀 더 고급 툴을 제공하고 HTML5 관련 툴들도 자기네들 그 어도비 프로덕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할 정도로 지금 그 어도비도 HTML5를 사용하는 그런 시점이 됐죠.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뭐 CSS3 이펙트 같은 것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저희가 다음에서 저희가 뭐 그 영화 실시간 순위를 만들 때 이걸 한 건데, 이게 뭐 그 어떤 그냥 HTML에 있는 CSS 그냥 동작해서 만든 그냥 기능입니다. 트랜지션 하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또 이거는 이제 저희가 데모로 만든 다음 탑 모바일 다음 탑 화면인데, 이걸 누르면 이제 지금 광고도 보이고 누르면 다시 올라와요. 이런 데모는 그냥 이거는 뭐 엄청난 뭐 그 복잡한 기술 쓰는 게 아니고 CSS에 그냥 선언 하나 해주면서 다 그냥 해주면 되는 겁니다. CSS 이펙트로 처리가 되고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최근 그 기술입니다. 이건 아직 구현이 안 되고 지금 이제 미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아주 최신 버전에 들어가 있는 건데, CSS3로 실제로 3D 이펙트를 내는 겁니다. XYZ 값을 바꿔가면서 3D를 바꿔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까 그 캔버스나 뒤에 3D 기술을 하는 또 웹젤이라는 그 기술이 있는데, 아주 라이트한 3D 기술을 쓸 때 그냥 CSS,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쓰는 CSS만 갖고도 충분히 간단한 이펙트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HTML5에서 CSS3를 왜 이렇게 그 안에, 그 곰주 안에 집어넣냐면, CSS의 어떤 고유 기능 중에 그 이런 트랜지션 효과, 이펙트 효과, 이런 것들을 그 CSS3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이너가 자기가 이펙트를 원하고 싶으면 간단한 CSS 정리만 해도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CPU 가속을 통하는, GPU 가속을 해야 되는 웹GL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3D로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웹GL로 만들어진 3D 모델링을 실제 브라우저 안에서 동작을 하게 합니다. 여기 뭐 플러그인 하나도 없어요. 브라우저 안에서 실제 동작을 하는 거고, 이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제 GPU 가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지금 현재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크롬에서 지금 케이크2 오픈소스 버전을 가지고 만든 게임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웹젤하고 오디오 비디오하고 그다음에 뭐 캔버스랑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사실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이 데모가 나온 게 한 3, 4년 전이거든요.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경악을 했죠. 우리가 웹을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야 돼? 이렇게. 네.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이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어떤 진행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최근에 라이트웨이트한 게임들을 HTML5에 갖고 있는 기술로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심심하시면 HTML5games.com이라는 사이트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과거에 우리가 뭐랄까요, 이렇게 추억의 게임들, 갤라그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땅 따먹기 뭐부터 해서 그런 아주 작은 게임들이 많이 있어요. 테트리스는 뭐 당연하고. 그래서 그 웹으로 우리가 이렇게 체스부터 해서 이런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스코드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소스코드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열어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으면 바꾸시고 고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리소스들이 지금 나와서 이제 리치웨어 애플리케이션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좀 있고요. 첫 시간에 약간만 오버하고 시도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오프라인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웹의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웹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웹서버 인터넷 연결 안 되면 아무도 안 된다. 그죠? 인터넷 웹서버에 굉장히 디펜던시가 많이 걸려있죠. 그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뭔가 이렇게 오퍼레이션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열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거는 쿠키예요. 근데 한번 다시 리로드하면 안 나와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HTML5에 들어있는 것이 앱캐시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앱캐시라는 기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HTML5 독타입이 정의가 되어 있죠. 정의가 되어 있고 뭐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생각이 HTML 가장 첫 번째 정의되어 있는 게 뭐냐면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이 매니페스트는 card.manifest라고 하는 정의가 되어 있죠. card.manifest라고 하는 파일은 뭐냐면 이 카드 게임을 하기 위한 전체 자바스크립트라고 이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근데 어떻게 하냐면 card.manifest라는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걸 루트에다가 뭐라고 저장을 하냐면, 이 카드 게임을 하기 위한 전체 CSS,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이런 거를 쫙 리스트업을 합니다. 얘가
로컬에 그냥 혼자 널렁 있어도 돌아가는 그런 파일들을 다 리스트를 해요. 리스트를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아까 그 매니캐스트라고 하는 여기를 만나면 브라우저가 이걸 다운로드 할 건지 물어봐요. 그래서 사람이 yes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파일들이 다 특정 저장소에 저장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브라우저를 다운로드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 어떤 프로그램 다운로드해가지고 설치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파일들이 여러분들의 PC의 특정 저장소에 저장이 됩니다. 캐시가 아니라 특정 저장소에 안전하게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브라우저가 오프라인이 돼도 이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갑니다. 아까 그 브라우저 그 URL 치면. 그러면 나중에 이게 업데이트는 어떻게 해요? 이게 사실 소프트웨어가 바뀌면 사실 업데이트도 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버전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REV라고 하는 게 있어요. REV가 뭐냐면 리비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변경사항을 얘기하는 건데 변경사항의 번호를 바꾸면 됩니다. 파일을 바꾸고 변경사항 번호를 바꾸면 다시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동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의 고객의 PC에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이 기능을 씁니다. 그래서 이 동작되는 거를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희가 미즈넷에서 어떤 컨텐츠를 그냥 간단히 데모를 해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미즈넷에 이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이 미즈넷 컨텐츠를 다운로드를 한번 했어요. 제가 이게 그 부분이 없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파일들이 전체 지금 현재 한번 아까 그 맨ifest에다가 했기 때문에 다운로드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프라인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이제 데이터 뭐 접속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인터넷이 안 되는 거고요. 승인을 하고 리로드를 저희 URL 리로드를 하면 브라우저가 이 URL에 대한 컨텐츠가 로컬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로컬에 만약에 저장을 해놨으면 웹서버로 가지 않고 로컬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오프라인 상태인데도 여러분의 그 어떤 서비스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어떤 게 가능합니다. 브라우저 단에서의 어떤 데이터가 가능하고 그러면 데이터 그럼 웹페이지만 저장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HTML5에서 제공해주는 API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돔 스토리지라고 하는 저장소가 있습니다. 돔 스토리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대부분의 컨텐츠를 저장할 때 어디에 저장하냐면 쿠키에다 저장을 하거든요. 아주 간단한 쿠키에 넣어가지고 인증 뭐 데이터를 갖고 오고 그렇게 하는데 저장소가 아예 존재를 해요. 브라우저 안에 데이터베이스 저장소가. 그래서 여기 세션 스토리지랑 여기 보시면 세션 스토리지랑 로컬 스토리지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데이터를 저장하게 하는 저장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넣거나 빼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데이터베이스, 실제로 SQL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요. 뭐 모든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고 지금 현재는 이제 사파리하고 크롬만 제공하는데 이 브라우저에서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테이블을 만들고 여기 DB를 넣고 자바스크립트로 select 별 from 뭐 이렇게 딱 하면 데이터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웹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로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하고 물론 웹서버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아니겠죠. 나의 데이터만 들어가는 거고 나의 데이터에 최근의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겠죠. 만약 사용자 유저빌리티 때문에라도. 그래서 그렇게 넣어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즉 다시 말해서 서버 단에랑 전혀 상관없이 브라우저 단에서 우리가 웹서버에서 하던 방식의 개발 방법을 그대로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웹SQL 데이터베이스를 쓰지 않고 IndexedDB라고 하는 키밸류 DB로 지금 넘어가서 이제 브라우저들이 구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도 똑같은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저런 이제 어떤 DB 뭐 쿼리 지원 기능을 다 제공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조금 더 인터랙티브한 기능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인풋 타입이 뭐 파일인 경우에 멀티플이라고 설정을 하면 파일 여러 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인풋 타입의 파일이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하나밖에 못 넣어요, 파일을. 근데 여러 개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파일을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도 가능합니다. 드래그업이라는 걸 하면 제가 마우스로 얘를 드래그업을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설정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지오로케이션,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위도 경도 좌표를 얻어가는 지오로케이션 기능도 지금 제공하고, 네,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별도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데,
그리고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웹소켓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서버랑 통신을 할 때는 AJAX라고 하는 기술 기법을 통해서 통신했거든요. 근데 AJAX가 HTTP 기반이기 때문에 그 좀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뭐 리얼타임으로 채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데이터를 계속 보내고 받고 할 때는 HTTP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효용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별도로 우리가 어떤 소켓 그 통신을 정의를 하고 그 소켓 따라서 통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예제는 뭐냐면 웹소켓이라는 서버를 하나 두고요. 웹소켓이 지원하는 브라우저, 그러니까 하고 브라우저들하고 그다음에 아이폰하고를 통신을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아이폰에 보면 이게 뭐죠?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좌표를 이게 해주는 게 있잖아요. 센서가 있잖아요. 그 센서를 이 센서가 웹소켓 데이터에 보내고 그거를 얘한테 풀링을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브라우저들이 있고 서버 클라이언트가 4개고 웹소켓 서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이 게임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웹소켓으로 만든 거예요. 플러그인 전혀 필요 없고 브라우저에 있는 네이티브 기능 그리고 서버 쪽에는 그 웹소켓 서버가 하나 있어서 그 걔가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우리가 웹 개발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의 패턴이. 과거에 뭐 여기 웹 개발하신 분들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서버 단에서 우리가 MVC 프레임워크에 뭐 .NET이나 스프링이나 스트러치 같은 게 백엔드 개발 기술에다가 프론트엔드 써가지고 뭐 구조 표현, 뭐 CSS랑 HTML이랑 자바스크립트 분리해가지고 그냥 만들고 브라우저에는 이 페이지 보내주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뭐 필요하면 플래시 플러그 보내주고 요게 아주 그냥 전통적인 그냥 개발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가 한 2005년도 6년도 되면서 뭐 어떻게 바뀌었냐면 AJAX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웹페이지를 한번 읽어요. 읽은 다음에 브라우저 단에 이런 컨텐츠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이렇게 AJAX를 통해서 서버하고만 통신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웹 컨텐츠를 한번 저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는 이 서버 단하고만 통신하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 이런 뭐는 서버하고 연결이 안 되면 여전히 아무런 동작을 못하는 컨텐츠가 저쪽 가 있긴 하지만 동작을 못하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뭐 AJAX로 주로 애플리케이션 만들고 뭐 한메일 익스프레스나 지메일이나 뭐 구글 맵이나 다 이런 종류입니다. 그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HTML5 기반의 웹 개발을 하면 다 저쪽에 가 있어요. DB도 여기 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웹페이지를 아예 인스톨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AJAX만 뿐만 아니고 웹소켓도 되니까 AJAX 말고도 다른 것도 돼요. 다른 것도 되고 파일 API 드래그 앤 드랍 할 수 있으니까 인터랙티브 한 것도 되죠. 지오로케이션도 되고 CSS3 되니까 트랜지션도 가능하죠. 웹GL 되니까 3D도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서버 하는 일이 없어요. 서버 개발자들 진짜 앞으로 진짜 할 일이 없어요. 재미없는 날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사실상. 지금 모든 기술들이 다 어디 있냐면 프론트엔드 기술로 지금 다 집중하게 됐습니다.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버 단에 여전히 이슈들은 있어요. 뭐 최근에 대용량 데이터 처리,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 뭐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뭐 노에스케일이니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쪽의 어떤 그 기술적 이슈가 이제 상존하긴 합니다만은 최근 몇 년간 모든 기술의 웹 기술의 초점은 프론트엔드 쪽으로 가 있고 그쪽의 기술들이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음 같은 회사도 개발자들이 과거에는 백엔드에서만 있었죠. 프론트엔드 개발, 여기 혹시 뭐 마크업 개발하시는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HTML 마크업하고 그냥 이런 사람들은 뭐 계약직으로 뭐 있었고 월급도 짜고 막 정직원도 안 되고 이랬었거든요. 그게 제가 그게 2004년도 2005년도였습니다. 다음일 같은 큰 회사여도. 네. 근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 FT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원만 150명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개발자들 중에 일부는 백엔드 개발하던 사람들이 가서 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CTO 스텝으로 이제 좀 몇 년 일을 했었는데 이제 가장 그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군을 옮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도 개발하다가 마케팅 가면은 월급을 깎나요? 올려줬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마크업 개발하는 사람들 개발하겠다고 인터뷰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일단은 이제 잘라요. 왜냐면 개발 실력이 안 된다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백엔드 개발하는 애들이 자바스크립트 개발하겠다고 마크업 프론트엔드 쪽으로 가겠다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연봉을 내려야 되죠, 그죠?
직분을 이렇게 약간 하향, 뭐 우리가 봤을 때 하향 기술 쪽으로 가니까. 근데 저희가 뭐 2005년도, 6년도 이럴 때 이제 이 프론트엔드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에젝스에 투자하고 막 이러면서 FT 센터에 뭐또 만들고 뭐 사람도 뽑고 막 이러면서 저희가 그걸 그대로 연봉도 맞춰주고. 예. 그래서 지금은 이 프론트엔드 쪽에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되고 있고요. 우리 현재 저희가 작년에 다음에서 개발자를 5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40명을 FT 센터로 보냈어요. 걔들 다 컴퓨터공학 전공합니다. 다 학교에서 컴퓨터공학 전공하는 애들이어서 학교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자자도 모르고 회사 왔어요. HTML, H도 잘 모르고 왔어요. 그런 애들. 그런 애들한테 프론트엔드 보내니까 애들이 막 난 프로그램 개발 뭔가 좀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멋진 소프트웨어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회사에서 마크업 하라고 그러고 자바스크립트 개발하라고 이건 아닌데 막 이럴 때 제가 주로 이제 항상 마지막 강의를 이제 공채 교육할 때 마지막 강의를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하죠. 항상 얘들아 구글에 가면 박사님들도 다 자바스크립트 개발한단다. 예. 구현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기술에 어떤 기술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거에 맞춰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어쨌든 현재 많은 어떤 기술 변화가 이쪽에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첫 시간은 조금 제가 오버를 했는데 첫 시간은 그 HTML5에 대한 어떤 뭐 개괄적인 소개하고 그다음에 뭐 안에 들어있는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잠깐 쉬시고 쉬는 동안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예. 네, 이어서 계속 진행할게요.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뭐 앞 시간은 제가 HTML5에 대한 뭐 좀 장한 얘기들을 조금 했고 안에 들어있는 그 기능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럼 현실적으로 HTML5를 지금 당장 써야 되는데 어디에 쓰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세상 바뀌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바일 쪽에서 당장 우리가 좀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웹사이트 중에 이제 html5test.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html5test.com이라는 웹사이트를 제가 뒤에 뭐 브로그에도 있는데, 가보시면, 브라우저들이 얼마나 HTML5를 지원하는지를 점수화 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점수인데요. 점수인데, 지금 뭐, 보시면 대부분 다 200점을 넘어가죠. 이게 400점 만점입니다. 근데 이제 200점, 230점을 넘어가는데, 저쪽에 있는 세 개 브라우저들은 뭐 낙제도 아니죠. 100점이 거의 낙제 수준인데. 그래서 저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어떤가요? 저 세 개 브라우저가 95%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PC웹에서는 HTML5를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는 안 그렇거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저 브라우저, 저 i678이 20%밖에 안 돼요. 네. 나머지 브라우저들이 80%고요. 저 브라우저는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8대2니까 저는 역전이 되겠죠. 우리랑. 그렇기 때문에 외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어댑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당장 우리가 PC에서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아까도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이게 표준이 그러면은 PC에서 쓰려면은 뭐 기다려야 되나요? 뭐 이렇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이거 언제 끝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저한테. 뭐 그냥 자문자답을 해보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웹개발자들한테. 여기도 웹개발자들 아마 계실 건데 만약에 우리가 표준을 만들었는데 그 표준 모든 브라우저가 그 표준을 100% 지키는 브라우저가 어느 한 시점에 딱 존재하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회사를 그만두고 통닭을 튀든지 뭐 다른 일을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웹개발자가 아니어도 다 통일되어 있는데 누가 못할까요? 아까 제가 아이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때 웹이 제일 안 될 때였어요. 웹이라는 데 혁신이 없고 가장 뭔가 뭐 비즈니스도 뭐 이렇게 지원찮고 사람들 커리어패스도 안 되는 때가 그때였어요. 근데 지금처럼 막 혼란스러울 때가 사실은 오히려 기회가 있는 거죠. 네. 모든 혼란 속에서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브라우저, 지금 현재 많은 브라우저들이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 막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지원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사장님이 여러분들한테 돈 주는 이유입니다. 이게.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표준이 완벽하게 100% 되는 날을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은퇴해야 되는 날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이 브라우저 그런 날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 어떤 모든 브라우저가 100% 어떤 표준을 100% 지켜가지고 그걸 다 쓰는 기술로 기다려보겠다. 이거는 그런 날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확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타겟 고객들, 내가 어떤 뭔가 하는 타겟 고객들이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소구할 수 있는 애들이고 걔들한테 그 플랫폼을 쓰고 있는 애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 기술을 조금이라도 앞서서 만들어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좀 더 빠른 기술을 어댑션 해가지고 뭔가 기회를 만들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지금 I가 안 되니까 I 될 때까지 기다리자, 이거는 아닌 거죠. 예를 들어 지금 파이어폭스나 뭐 사파리나 이런 사용자들한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지메일을 혹시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메일에 가면은 그 지메일 쓰시다 보면은 뭐 안 써보셔서 잘 모르실지도 모르는데 파이어폭스나 크롬을 쓰는 사람들은요 드래그 앤 드랍이 됩니다. 이렇게 원래 우리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액티브엑스 컨트롤 깔아야 돼요, IE에서. 그죠? 그래야 드래그 앤 드랍이 됩니다. 밖에 있는 이 파일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파이어폭스나 크롬 쓰는 사람들은 지메일에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첨부 파일 쪽에 갖다 놓으면 그게 파일이 쭉 들어가요. 아까 그 드래그 앤 드랍 API를 써서 만든 거거든요. 드래그 앤 드랍과 파일 API를 써가지고. 그러면은 파이어폭스하고 사파리 쓰는 사람들은, 크롬 쓰는 사람들은 아이 쓰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느끼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안 깔았는데 되긴 될 텐데. 그죠? 그런 걸 노리셔야 됩니다. 어떤 니치 시장, 니치 기술을 가지고 니치 유저들을 와, 야, 구글을 해주네. 이거 어떻게 하지? 신기하다. 한국에서는 IE에서는 좀 더 액티브스 깔아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포커싱을 좀 맞춰야 돼요. 좀 이제 여담입니다만. 어쨌든 이 현재의 상태는 사실은 뭐 조금 암울하게도 한국 시장에서는 PC 쪽에서는 조금 커버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바일 쪽 브라우저들, 즉 다시 말해서 안드로이드나 아니면은 그 iOS에 있는 브라우저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의 기술들을 다 제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2009년도에 팀 오랄리가 만드는 이제 오랄리 레이더라고 하는 블로그에 Why is HTML suddenly interesting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HTML에 갑자기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까? HTML이 뭐 별것도 아닌 기술인데 라고 하는 그 글에 보면 iOS 기반의 앱 스토어에다가 네이티브 앱을 만드는 개발자가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야, 내가 CSS3랑 데이터베이스 API랑 jQuery 갖고 HTML5 애플리케이션,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어 보니까 내가 이게 바보같이 오브젝트 C 앱을 내가 그 멍청하게 짜고 있었다는 게 내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든다 라고 이렇게 제가 한 말을 한 커테이션 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앱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다가 이렇게 네이티브 앱을 올리려면 그 오브젝트 C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는 자바 해야 된다, 그죠? 그거 모르면 사실은 앱 못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오브젝트 C 이거 뭐 누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다시 또 독학으로 배워야 됩니다. 애플은 교육과정도 안 만들어져요. 애플은. 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써니나 이런 회사들은 그래도 개발자들하고 친해가지고 그런 거 잘 해주는데 애플은 그런 것도 안 해요. 그 엄청난 폐쇄적인 회사입니다, 사실. 그래서 다들 막 힘들게 막 맥북 중고 사가지고 그 뭐 이렇게 책 사가지고 막 이렇게 메뉴를 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멍청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이거 웹으로 만드니까 금방 되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그런 예제들을 잠깐하게 보면은 제가 이게 뭐 약간 깨지지만 모노클이라고 웹 기반의 이북 리더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 사이즈가 딱 들어가면 모바일 들어가는 거죠. 브라우저에 들어가지만 파이어폭스 들어간다가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이북 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걸 할 수 있어요. 브라우저지만. 그래서 웹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케치패드라고 하는 건데요. 캔버스를 통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포토샵 수준은 아니어도 기본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웹사이트를 가보시면 기본적인 어떤 그 그래픽 도구 툴을 쓸 수 있는 그런 그것도 가능하고요. 애플리케이션도. 이거는 이제 핸드 오브 그리드라고 하는 앱입니다. 예. 보시면 뭐 이 앱들을 보시면은 땅에 동전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날카로운 게 있죠, 그죠? 동전을 주워야 되는데 전부 찔리면 안 됩니다. 예. 찔리지 않고 잘 주워야 되는데. 근데 찌르면 저렇게 피나고 이런 더 이제 어려운데 이제 근데
이게 뭐로 만들었을까요? 이게 뭐 아이폰 앱처럼 보이시죠, 그죠? 실제로 HTML 캔버스로 만듭니다. 캔버스로 만들어서 배포는 뭐로 하느냐? 아이폰 앱으로 합니다. 그 껍데기만 아이폰 앱이고요. 안에 돌아가는 저거는 캔버스라고 하는 캔버스 툴을 써가지고 아까 캐시처럼 이렇게 저장을 하고 걔를 그 로컬에서 돌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뭐 점수 업데이트 할 때만 서버에 연결하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핸드오브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앱들의 80%는 알맹이는 웹입니다. 웹. 네. 과거에는 우리가 네이티브 앱들이 꽤 많았어요. 뭐 게임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네이티브 웹을 주로 만들어야 되고 또 디바이스 쪽을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카메라 찍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아까 자이로스코프이나 이런 뭐죠 이거 진동 센서나 이런 거 써야 되기 때문에 네이티브 웹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 정보성 컨텐츠를 갖고 있는 앱들 있죠. 그런 앱들은 대부분 다 웹앱입니다. 지금 현재 다음에서 만들어지는 앱들이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마이피플 앱을 제외하고 모든 앱들이 다 웹앱입니다. 그 안에 껍데기만 iOS하고 안드로이드를 배포하지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는 다 웹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도 API, 지도 앱들 많이 쓰시죠. 다음 지도 앱들 보시면 뭐 로드뷰도 있고 뭐 이렇게 지도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웹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건 네이티브 앱이 아닙니다. 그 로드뷰를 어떻게 만들지? 로드뷰를 지도로 네. 다 캔버스로 해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 PC에서는 로드뷰를 이렇게 보실 때는 플래시로 돼 있어요. 나중에 뭐 혹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플래시로 만들어져 있어요. 플래시 플러그인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안드로이드하고 iOS에서는 플래시 안 되죠. 근데 그 기술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HTML5 캔버스 써서 저희가 만들게 돼 있어요. 그게 그 동작이 됩니다. 이렇게 360도 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조금 있으면 저희가 그 로드뷰 API, 모바일용 로드뷰 API도 저희가 이제 한 12월 초 정도 되면 오픈할 텐데 어쨌든 다 웹으로 돼 있어요. 껍데기만 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겼냐면 폰갭이라고 하는 이제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폰갭이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 프로젝트가 몇 주 전에 어도비 인수가 됐어요. 네, 왜 인수가 됐냐? 잘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뭘 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iOS, 안드로이드, 팜, 뭐 신비안, 바다 다 지원, 뭐 이제 지금도 바다도 지원하는데 이 브라우저, 이 플랫폼 다 지원해요. 뭘 지원하느냐? 안에 껍데기, 안에 알맹이는 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는 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폰갭을 쓰시면 여러분들 웹으로 만약에 어떤 컨텐츠를 만들잖아요. 만든 다음에 폰갭을 만들어서 하시면 이런 앱들을 다 빌드를 해줍니다. 안에는 웹이죠. 밖에는 다 실제 앱처럼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앱스토어에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이 하이브리드 앱을 만드는 플랫폼입니다. 개발 툴이에요. 이제 우리가 웹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은 디바이스에 있는 카메라라든지 센서나 블루투스나 이런 걸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사실 웹이 그걸 못해요. 근데 이 폰갭이 뭘 하냐면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다 만들어놨어요. 자바스크립트로 카메라 꺼, 카메라 갖고 와, 뭐 사진 찍었으면 갖고 와, 이런 거 다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푸딩 카메라 많이 쓰시죠? 그 KTH에서 만든 그죠? 얼굴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 뭐죠 그거 닮은 꼴로 만드는 그 앱이요. 그 앱도 웹앱입니다. 이걸로 만든. 거짓말 하시는 거. 제가 그 팀장을 잘 압니다. 그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KTH가 그런 거 웹엑스프레소랑 이런 이쪽 웹 쪽을 많이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다녀요. 혹시 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비슷한 뭐 교육과정에 이런 것을 들으실 수 있을 텐데 이 현재 이 그 웹앱의 생태계 자체가 네이티브 앱으로는 뭐 게임이나 옛날에 뭐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건 좀 어려워졌고 이제 무료 앱들을 많이 배포하고 그거를 통해서 뭐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쪽으로 앱 생태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웹앱과 네이티브 앱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네이티브 앱은 여러분들이 만들잖아요. 만들면 뭔가 이렇게 버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iOS에다 올렸는데 그 버그 있는지 이제 안 거예요.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고쳐가지고 다시 앱을 다시 업데이트 하죠. 그러면은 일주일 후에 뭐 여러분들 유명하지 않으면 애플이 한 일주일은 걸려요. 그럼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야 이것도 앱이라고 만들었냐 죽었다 별 하나 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의 앱은 이제 끝난 거예요. 처음에 유저들한테 소구가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법 업데이트 할 때 하는 동안에 뭐 유저들 이미 다 거거든요. 근데 웹앱을 장점이 뭘까요? 껍데기는 이제 그냥 앱이니까 상관없는데 안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언제든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뭐 HTML 업데이트 할 수 있고 외부 서버로 업데이트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버그를 바로바로 고칠 수 있죠. 예. 물론 이제 단점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디바이스 쪽에 단점이 이런 것도 단점이 있긴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앱들이 저는 하이브리드 앱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현재는 모바일 웹에서 HTML5 기술들을 사용해서 하이브리드 웹앱을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네. 현실적인 대안인데 지금 현재 뭐 이게 어제 제가 캡처를 해봤는데 오페라랑 뭐 사파리랑 파이어폭스랑 크롬이랑 대략 한 200에서 300점까지 점수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i10의 i10.0의 프리뷰 2입니다. 이게 한 3개월 전에 나온 거거든요. 아마 내년에 정식 버전이 나올 거라고, i10이 정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점수가 대략 비슷하게 나와요. 이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년 이후에도 데스크탑, 또는 새로운 플랫폼이 있어요. 뭐 크롬 OS나 뭐 이런 새로운 우리가 전혀 예상 못했던 데스크탑 OS가 있는데, 그런 OS에도 충분히 HTML5로 뭔가를 만들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보셔서 아시잖아요. 2년 동안 어떻게 세상이 바뀌었는지, 그죠? 한번 훅 갑니다, 그냥. 다. 제가 보기에는 요런 때처럼 이렇게 뭐 어제도 선거가 끝나고 한 방에 훅 갔잖아요. 그죠? 이거는 세상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안 바뀔 때는 진짜 안 바뀌다가 바뀔 때는 확 바뀌어요, 그냥.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거기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뭐 세상 안 바뀔 때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앱 생태계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얘기를 해보면 이 아저씨가 또 나왔죠. 아까 익숙하시죠, 그죠? 빅 분다트랍니다. 이 아저씨가 구글의 CTO신데 2009년도 7월에 모바일 비트라는 컨퍼런스에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앱스토어가 미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글의 CTO인데 이제 2009년을 이렇게 좀 돌이켜봐야 되면 이게 2년이 워낙 빨리 가가지고 2009년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2009년 7월이면 어떤가요? 한국에 아직 아이폰이 안 나왔답니다. 그죠? 2009년 12월이 돼서 아이폰이 나왔으니까 저도 딱 2년 됐는데 아이폰이 근데 아이폰이 나오지 않았고 근데 한국의 상황은 어땠냐면 아이폰으로 게임을 만들어서 앱스토어에 올리면 대박 난다더라가 확 뜨고 있을 때였어요. 2009년도에 개발하신 분들은 뭐 그때 조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붐이 불었냐면 중고 맥북 시장이 막 엄청나게 하락세를 따르고 네. 그래서 막 개발자들이 게임 만들어가지고 막 앱스토어에 올려가지고 대박 터뜨리고 회사 나오고 막 네. 몇몇 돈 번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대박 터뜨리던 그 시기였거든요. 뭐 이렇게 앱스토어 가지고 애플이 드디어 한 건 올린 거죠. 앱스토어 가지고 뭐 엄청나게 돈 많이 주고 개발자한테 좀 주고 막 이럴 때 딱 그런 시점에 이 아저씨가 앱스토어가 미래가 아니다 또 무슨 이제 또 귀신 신나락가는 소리 하고 있냐 또 이런 이제 얘기를 들었겠죠 그 당시에. 근데 이게 현실화가 언제 됐냐면 그 뒤로 한 1년 후에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 현실이 뭐로 됐냐면 크롬 OS라고 하는 걸로 됐어요. 크롬 OS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롬은 뭡니까? 크롬은 구글이 만드는 브라우저 이름이죠. 뭐 PC에 깔아서 쓸 수 있는 브라우저입니다. 크롬 OS는 뭘까요? 그러면 그 브라우저가 OS인 거예요. 네. 그냥 컴퓨터를 켜면 브라우저만 나와요. 딸랑. 네. 그냥 브라우저에서 그냥 뭐 게임하고 메일 쓰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채팅하고 컴퓨터 끄면 끝나는 네. 이게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이제 삼성에서 크롬북이라고 나왔잖아요. 크롬북이라는 그 단말이 나왔는데 그 단말이 크롬 OS에서 올라가요. 국내도 시판됐어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켜면 빨리 켜지긴 해요. 한 10초 만에 확 켜져요. 그리고는 브라우저가 덜렁 나와요. 정말 웃긴 브라우저. 웃긴데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넷북 시장 있죠. 넷북 시장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잠식을 할 거다. 물론 이제 희망적이진 않습니다만은 전혀 새로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브라우저 기반의 OS가 나온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또 큰 그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간단하게 보면 리눅스 커널 위에다가 브라우저 올리고 그게 웹 서비스 하는 게 답니다. 이게 진짜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들이 뭘 만들었냐면 크롬 웹스토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구글 I/O 행사에서 크롬 웹스토어로 공식적으로 얘들이 발표를 했는데, 다시 말해서 크롬을 쓰는 유저들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를 만든 거예요. 지금 크롬 유저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한 최근 1년 사이에 뭐 전 세계 점유율이 지금 한 10%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유저가 8천만 명이 넘는데, 그러니까 뭐 적지 않죠. 여러분도 크롬 쓰시는 거 많죠? 그죠? 네, 크롬 쓰시면 크롬 웹스토어 가보시면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애드온 설치하듯이 설치해서 쓰는 기능들, 뭐 메일 알림이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뭐 대표적으로 항상 웹스토어 하면 뜨면 항상 이거 올라가야 돼요. 앵그리버드 안 뜨는 웹스토어는 웹스토어가 아니다. 구글에 검색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죠? 앵그리버드가 안 올라가 있는 웹스토어는 웹스토어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다가 안 올리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죠. 네. 이 앵그리버드도 크롬 웹스토어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웹으로 만든, 그냥 크롬 웹으로 만든 그냥 앵그리버드예요. 근데 이게 큰 그 이펙트를 주는 거죠, 우리한테.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제가 보기에 성공 가능성이 뭐 아주 높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제 통신사들이 모여서 하는, 왁이라고 하는 앱스토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신업체들, 그죠? 통신사들, 텔코들이 그 왁을 만드는, 왁이라는 앱스토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기반 플랫폼이, 웹 기반으로 있어요. HTML5 기반으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도 이게 K왁이 이제 오픈을 뭐 한다고 계속 하는데 연기가 되는데, 뭐 여기 지금, 그 교육을 하는 SK텔레콤부터 해서 KT도 여기 다 가입돼 있고, 앱스토어 시장에 이렇게 진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큰 빅플레이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또 이제 모질라에 있으니까 모질라 얘기 안 할 수 없죠. 이게 사실은 앱스토어라는 시장이라는 게 제가 지금 안드로이드로 빼놨는데, 그 안드로이드 빼놓은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네이티브 앱스토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앱스토어 시장 사실은 굉장히 아주 폐쇄된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업자가 그 플랫폼을 지배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서드파티들이 하는 건데, 누구나 웹스토어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웹으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라는 것이 모질라의 생각이고,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대부분의 생각은 뭐냐면, 뭐든지 대안이 존재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그 독점에 항상 휘달리면 소비자가 항상 피해를 받는다는 게 누구나 아는 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뭔가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오픈소스 진영에서의 항상 생각. 오픈소스 자체가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대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용 소프트웨어의 대안이었기 때문에 이 앱스토어의 대안으로서 이제 오픈웹 앱스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뭐 어떤 플랫폼 사업자인데 앱스토어를 한번 웹 기반의 스토어를 한번 만들고 싶다고 하면 이쪽을 충분히 이렇게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질라도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OS를 띄우면 파이어폭스 브라우저가 나오는 크롬 OS랑 똑같은 그런 OS를 만들어보자라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트 투 게코라고 해서 그 모질라의 코드네임이, 모질라의 그 소스코드 코드네임 게코입니다. 이제 뭐죠? 그 도마뱀, 네, 게코인데, 그 부트 게코가 뭐냐면 파이어폭스를 이렇게 OS로 띄우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은 이제 서드 파티들이 관심이 있죠. 크롬 OS처럼 이렇게 관심이 있고요. 이런 쪽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많은 쪽이 안드로이드나 iOS처럼 독립적인 어떤 폐쇄된 어떤 망을 쓰는 사업자들하고, 앱스토어 사업자들하고, 그 다음에 웹앱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들로 크게 나눠지고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적인 그 폐쇄된 플랫폼에도 웹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앱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배포할 수 있고요. 할 수 있지만, 웹만 갖고도 충분히 배포되는 그런 앱스토어 시장도 열리고 있다는 거죠. 대안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거고, 한 2년 전에 이제, 작년인가요? 스티브 잡스 아저씨가 WWDC에 나와서 뭘 발표했냐면, 아이에드라고 하는 걸 발표했어요. 아이에드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에드가 뭐냐면, 광고 플랫폼이에요. 근데,
뭐 광고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앱 기반의 광고 플랫폼들, 뭐 애드복도 있고요. 다음에서 뭐죠? 네. 아담. 회사 서비스도 있었어요. 아담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여러분들 앱에다가 배너 같은 걸 이렇게 달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애드복하고 아담 같은 게 있는데, 구글이 직접 광고 플랫폼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아이헤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애플이 이렇게 뭐 디즈니나 이런 큰 회사들이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같은 그 개발자들한테 이 광고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광고가 많이 달리면 돈 주고 그렇게 하는 걸 만들었죠. 저거 아이헤드 오픈하고 난 다음에 많은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드디어 구글이 광고 시장에 진입을 한다. 광고 시장은 누구 거죠? 구글 겁니다. 애플은 사실은 OS 회사죠. OS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배너 광고도 그렇고 검색 광고도 그렇고 다 구글이 먹고 있어요 지금. 그 광고 시장, 온라인 광고 시장의 100%가 다 구글 겁니다. 지금 거의 100%예요. 사실상 그래요. 그러니까 돈 엄청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iOS 시장을 진입을 하니 얘들도 그 광고를 해가지고 구글을 차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보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왜 아닌가 하면 앱스토어를 가지고 많은 개발자들을 끌어모았어요. 애플이. 여러분들도 뭐 경험이 있을까요? 앱스토어에 뭐 정말 많은 앱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애플이라는 회사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생태계를 만들어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돈 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걔들은 예전에 애플2 만들 때도 그랬고, 맥 만들 때도 그랬고, 아이팟 만들 때도 그랬고, 다 폐쇄적인 자기네 어떤 사업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지, 어떤 서드 파티를 만들어서 걔들한테 돈 나눠주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전에 아이팟 할 때는 아이튠즈 해가지고 음반사들한테 돈 나눠준 적 있죠. 근데 음반사한테 돈 나눠줬지 가수들한테 돈 안 나눠줬거든요. 사실상 그렇거든요. 근데 앱스토어는 아니거든요. 앱스토어는 개발자들한테 돈을 나눠줍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서드파티 개발자들한테 돈 나눠주는 거는 뭐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써니나 이런 회사들이 잘하는 거였죠. 그 어떤 플랫폼 위에서 서드파티 앱 만들고 그걸 생태계로 만들어서 비즈니스 하고 하는 거는 사실 소프트웨어 플랫폼 회사들이 잘했던 거고, 웹 플랫폼이나. 사실 애플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애플은 고객 지원도 잘 안 돼요. 우리 뭐 CS도 잘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런 걸 할 만한 회사가 아니에요, 사실 애플은. 대박 나는 거죠, 사실. 이게 디처드 하다가 이게 잡은 거예요. 소잡은 거예요, 사실. 처음에 여러분들 전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앱스토어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나 그거 하기 싫다라고 얘기했대요.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근데 이제 경영진들이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하게 됐다는 거죠. 회사가 그런 회사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앱스토어에다가 지금 여러분들 뭐 앱 올리면 저들 마음대로 자르잖아요. 뭐 기준도 이거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다시 넣었다가 뺐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개발자들한테 뭔가 일관성 있는 뭔가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원래 애플이라서. 제가 애플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플은 그런 쪽보다 다른 쪽이 장점인 회사죠. 원래 그런 장점 있는 회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박이 터졌는데, 좋은데 가다 보니까 점점 개발자들한테 주는 돈이 적어들어요. 물론 롱테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전체 규모는 커지지만 개발자들이 올려가지고 처음에 1,000불, 2,000불 벌다가 뭐 3불, 4불 벌면 여러분들 개발자가 올리겠어요, 앱을? 안 올리죠. 롱테일로는 많이 규모는 커지는데 한 대박 터트리는 앱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앱에 마켓에다가 투자해가지고 앱을 올리니 다른 거 하는 게 나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점점 그런 앱이 빠지는 거죠. 왜 아이헤드를 만들었냐면 자기네들이 한번 그렇게 잡았던 개발자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약간 경쟁시장에 진입한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 생태계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헤드가 나온 거죠. 구글을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앱 생태계가 유료 그 앱으로 성공하기는 이제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점점. 물론 이제 그 중에도 대박 터트리는 애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산업 생태계라는 것은 이제 대박 터트리는 몇 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려면
이 그 기술 생태계, 즉 다시 말해 에코시스템도 그런 쪽으로 잘 발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걸 만든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그 롱텀하게 봤을 때 앱 생태계는 여러 개의 생태계가 여러 개의 어떤 그 오픈되어 있거나 클로즈되어 있는 생태계가 존재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하고 단순히 유료 모델로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서로 이걸 잘하면 이걸로 돈 벌고 저걸 잘하면 저걸로 돈 벌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기회가 공정하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의 어떤 그 변화가 지금 현재 그 앱 생태계에 대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뭐 이건 뭐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리면 웹이 사실은 웹이 안 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바이스에 있는 부분을 못 건드리는 거죠. 뭐 캘린더나 뭐 컨택이나 카메라나 파일 시스템이나 아니면 엑셀러레이터나 이런 그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그 컨트롤 못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점점 새로운 표준들이 나오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차세대 OS는 기존 PC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데스크탑 기반의 중심의 앱과 또는 스마트폰 중심의 앱하고 완전히 다르게 전혀 N스크린, 뭐 이거는 뭐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만 다양한 디바이스가 존재하고 그런 다양한 디바이스에 다 이렇게 서포트 되는 기술을 뽑아가지고 쓰는 데가 사실상 비즈니스 기회가 더 큰 거죠. 예, 뭐 한쪽만 하다가는 한 방에 효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어떤 웹 기반의 플랫폼들이 자꾸 성장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시면서도 어댑션을 하고 새로 한번 해보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역할들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 HTML5를 어떻게 배울까 뭐 이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가이드를 드리면 제가 이게 저희가 HTML5를 웹표준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한국 내에. 근데 이제 웹표준 커뮤니티들이 그러면 HTML5에 대해서 조금 뭔가 제대로 알리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2009년도에 컨퍼런스를 9년인지 10년인지 헷갈리는데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강사들이 한 5명 정도 강의를 하는데 그럼 강의만 하고 많지 말고 뭔가 좀 가이드를 만들어주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럼 뭐 간단하게 가이드를 주면 묶어가지고 이제 인쇄해서 나눠주죠. 뭐 얼마 안 될 거니까. 그래서 뭐 교재 같은 거 이런 교재 같은 거 만들어주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웬걸 이 사람들이 5명이 글을 쓰는데 이게 230페이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저희가 그때 인쇄를 해서 나눠줬어요. 그 사용자들한테.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나눠줬는데 이 사이트에 가시면 이 책 PDF 파일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뭐 제가 오늘 얘기했던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영상도 다운로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비디오가 공유를 위한 거라고 그죠? 그 MP4 파일 뭐 다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장해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책도 그냥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쇄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책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 스텝을 가는 길잡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뭐 HTML 파일 관련 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뭐 2만원, 15,000원 이렇게 되는데 그런 책들을 가기 전에 한번 쭉 그냥 훑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적인 레벨에서 이거를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들을 한 번씩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려면 구글에서 만든 쇼케이스 사이트가 제일 좋습니다. HTML5rocks.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 가시면 여기,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의 기본적인 예제들 같은 거 크롬에서 돌리면 잘 나옵니다. 크롬에서 돌리면 잘 나오는데 잘 보이고 플레이그라운드에 가면 코드도 있어요. 그래서 코드들을 보면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리소스들도 있고 여기 이 사이트가 제일 추천해드릴 만한 사이트고요. 근데 그 외에 뭐 참고할 만한 사이트들입니다. 뭐 저거는 제 블로그 글인데 뭐 사실 저걸 뭐 적으려고 적은 건 아니고 그냥 구글에서 HTML5를 치면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걸 올려놨어요. 그래서 저거를 좀 읽어보시면 좋고요. 아까 제가 그 앞에 그 가이드라인 해놓은 걸 다 리스트업을 해놨으니까 거기서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그 아까 HTML5 표준을 한국어로 번역을 한 스펙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읽기 어려우시면 한국어로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부분만 그때그때 레퍼런스 할 때만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W3C 한국 사용자 그룹이 있어서 거기에 메일리스트로 뭐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 토론하는 메일리스트 있으면 여기 뭐 메일리스트 가입하는 거 공짜입니다. 그냥 메일리스트 가입하고 뭔 얘기하는지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 교재에 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웹사이트들이 대부분 HTML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HTML5 마크업 쪽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갤러리는 뭐 이렇게 그 HTML5로 마크업되어 있는 사이트들 이렇게 데모로 이렇게 보여놓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HTML5 브라우저가 버전이 이렇게 아주 낮은 버전부터 브라우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을 다 브라우저마다 다 이렇게 알아가지고 하려면,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고수 웹 개발자면은 뭐, 가능한데, 또 세상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천재만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모더나이저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모더나이저라는 라이브러리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HTML5 관련 기술들을 다 있어요. 그리고, 뭐, 기타 기술들, 그 다음에 CSS3에 관련 기술들이 쭉 있는데, 이 모더나이저 내가 원하는 기술들을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 밑에 제네레이트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걸 클릭을 하면, 라이브러리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뭘 하냐면, 호환성이 안 맞는 브라우저 있잖아요. 아주 옛날 브라우저 있잖아요. 그 브라우저에 저 기능이 돌아가게끔 만들죠. 여러분들 마크업을 했는데, 아까 뭐 CSS나 3나 아니면, 기능을 HTML5로 만들었는데, 구 브라우저 있잖아요. 호환이, 그 기능이 제공 안 되는 브라우저 있잖아요. 그 브라우저한테 그 기능이 구현이 되게끔 해주도록 만드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쓰면 거의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똑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가 있어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라이브러리가 모더나이저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별거 올릴 정도 라이브러리였어요. 가봤더니 제가 오랜만에 가봤더니 뭐 트위터도 쓰고 페이스북도 쓰고 다 쓴다 이렇게 막 광고를 해놨더라고요. 공짜입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라. 그래서 이걸로 한번 이제 구현을 하실 때 브라우저 호환성 맞춰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웹소켓 기능 보여드렸잖아요. 웹소켓 같은 거를 또 브라우저에 안 되는 데 많죠. 안 되는 게 많으니까 그런 것은 socket.io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에 가시면 socket.io라고 하는 브라우저 이 스크립트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가 socket.io.js라는 스크립트를 받아가지고 임베딩을 한 다음에 그 기능을 구현하면 브라우저마다 어느 정도 웹소켓 기능들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뭐 일부 기능은 플래시로도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플래시가 소켓 기능을 제공하는 일종의 중간 허브가 돼가지고 역할을 하게 해요. 아예 옛날 버전에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뭐랄까요. 과거에 호환될 수 있는 기능들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 라이브러리가 처리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꽤 좋죠. 네. 그래서 요 두 개 라이브러리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아마 교재에는 별로 없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유명해졌죠. 중요해졌죠. 이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하는 일이 워낙 많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자바스크립트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에 대한 키워드들입니다. 뭐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jQuery나 야후 유저 라이브러리나 jQuery나 센차나 이런 라이브러리 써가지고 모바일을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백엔드에 프레임워크 있잖아요. MVC 프레임워크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바스크립트도 이렇게 프레임워크 있어요. 그런 어떤 뷰 단가, 이렇게 모델 단가 이거를 이걸 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걸 해주는 프레임워크 있습니다. 뭐 카푸치노나 뭐 이런 것들 자바스크립트 MVC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쓰면은 개발할 때 조금 더 백엔드 개발했던 분들은 자바스크립트 개발할 때 조금 더 뭐랄까요, 우리가 개발 기법, 그러니까 뭐 객체적인 개발 기법 써가지고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리해서 개발하는 거 개발되고요.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뭐 백엔드 하면 되게 뭐로 만듭니까? 자바나 PHP나 파이썬이나 루비 온 레이즈나 이런 랭귀지를 가지고 백엔드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백엔드 프로그램을 왜 그걸로 해야 돼? 자바스크립트를 하자. 그래서 이게 Node.js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백엔드 서버, 그러니까 웹 서버를 자바스크립트로 운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바스크립트를 갖고 개발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서버端 개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Node.js였습니다. Node.js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지금 떴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에 Node.js 마치 우리가 옛날에 아파치에 모듈 집어넣듯이 Node.js에 모듈 집어넣는 활동이 막 지금 엄청나게 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백엔드 개발자들은 사실 별로 할 게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갔어요. 사실 거의. Node.js가 좋은 점이 뭐냐면 아까 웹소켓을 잘 지원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뭔가 리얼타임 이렇게 데이터들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웹서버보다는 훨씬 더 빠릅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이게 그래서 더 빠르고 더 잘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스크립트 랭귀지잖아요. 느려. 그걸 할 때. 그러니까 컴파일을 하자.
바이너리로 만들어가지고 배포하죠. 하는 게 이게 커피 스크립트라는 게 있습니다. 커피 스크립트도 요즘 많이 사람들이 회자가 많이 됩니다. 이런 기술들이 최근에 지금 막 나와서 현재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에 이게 사실은 더미가 아니고 엄청난 이제 고급 기술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제 이런 기술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시간을 뭐 제가 조금 원래는 제가 아까 버전까지는 되게 끝내는데 그래도 제가 오랜만에 또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몇 가지만 더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정도의 기술들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는 뭐가 될까요? 앞으로는 뭐가 될까요? 아직까지 이 기술들은 책에도 없고 브라우저에 구현도 안 돼 있고 다들 머릿속에만 있고 지금 한참 막 앉아가지고 코드 짜고 있는 기술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모질라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술들이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는 웹 RT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RTC의 약자는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웹에서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아까 그 웹소켓 보여드렸죠, 그죠? 그거하고 뭐가 좀 다르냐면 이 웹 RTC는 우리가 뭐랄까요,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텔레컨퍼런스, 화상회의 이런 거죠.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표준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글하고 모질라하고 오페라가 지금 별도 작업을 하고 있고요. 모질라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 레인보우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애드온을 깔면 기본적인 기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뭐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왼쪽에 이제 아코디언을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아코디언 연주하는 거를 리얼타임에서 얘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죠. 하상회의처럼.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 화상회의 하려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디오 캡처, 아까 미디어 캡처하는 API를 써가지고 캡처를 받아가지고 웹소켓이 아닌 다른 RTC 호환 방법으로 해가지고 컨텐츠로 서로 하는 거죠. 리얼타임에. 그래서 이게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웹소켓은 서버하고 클라이언트하고의 통신입니다. 그죠? 웹소켓은 HTTP의 어떤 그 확장 버전인데 이거는 P2P가 가능하더라고요. 우리가 피어 투 피어, 그러니까 웹을 가지고 피어 투 피어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구현이 된 거예요. 이게 데모가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는. 그리고 디바이스 API에도 여러 종류의 API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미디어 캡처 API입니다. 이게 미디어 캡처 API는 이제 다 이게 지금 현재 표준을 만드는 표준화 초안이 만들어져 있고 구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데이터를 받는 거. 그다음에 웹 NFC API라는 게 이건 뭐냐면 NFC 아시죠? 이게 우리가 통신을 할 때 RFID 말고 단말에다가 카드 댈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NFC 카드, 그러니까 신용카드 같은 거 결제할 때 외부로 그 신용카드 정보를 읽어오고 할 수 있도록 그 센서에서 읽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API입니다. 지금 현재 구현하고 있고요. SMS API, SMS 보내는 API고, 그다음에 텔레폰 API, 아예 외부 전화까지. 이거 장난 아니죠. 그냥 그 80 포트 써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데이터 통신 아예 그냥 외부로 해버리자. 이런 이제 그거 있고요. 이게 조금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만. 바이브레이터 API는 뭐냐면 진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 오면 진동 모드를 바뀌잖아요. 진동 모드, 진동 찡 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 외부로 만약에 누가 API 콜을, 예를 들어 전화 왔다. 텔레폰 API랑 바이브레이터 API가 같이 있는 건데, 텔레폰 전화가 왔으면 진동으로 띵 하고 해주는 거예요. 그런 API까지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도록 다 이 API들은 자바스크립트로 해서 만드는 API입니다. 조이스틱 API는 이제 뭐 이런 것까지 이거 장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는데 사실은 조이스틱으로 우리가 컨트롤하면은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아까 그 센서 가지고 이렇게 게임 하듯이 그런 걸 이제 조이스틱하고 연동하는 그런 API도 지금 현재 이게 다 초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구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이나 내년 후반 정도 되면 이 API들이 브라우저의 특정 브라우저들, 모질라나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나 크롬이나 이런 데에서는 돌아가지 않을까 하고요. 마우스라고 API거든요. 마우스라고 API.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조금 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구현 안 돼 있으면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일 중에 하나인데, 이거 뭐 자기 PR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브라우저 쓰는 데 있어서 액티브엑스 쓰는 공유인증입니다. 그죠? 공유인증의 가장 큰 문제가 왜 플러그인을 쓰게 됐냐면, 그 플러그인이 제공해주는 기능이 브라우저에 없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 처음 그 기술을 만들 때는 그 기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놓으면은 뭐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10년 동안 브라우저에서는 구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HTML5 그룹이 만들어지면서 그쪽 워킹그룹 작업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한국에 뭐 이런 몇천만 명이 그 플러그인을 쓰고 있는데 이거 브라우저에 안 넣어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유럽에도 그런 해서 나라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나라도 똑같다. 그래서 계속 파일업을 했는데, 아까 뭐 보셨다시피 HTML5 만든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 거 뭐 사실 이렇게 케어를 안 해주고 그러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아주 다행스럽게 뭐 작년부터 여기 모질라에서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돔 크립트 API라고 하는 API를 지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글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표준안으로 만들어지면 뭐 이게 웹 크립트 API가 될지 돔 크립트 API가 될지 몰라.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걸 구현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해 이제 저희 하반기까지 어느 정도 12월까지는 초안이 나오고 그 구현이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왜냐하면 웹 표준은 항상 2개 이상의 어떤 그 플랫폼에서 구현이 돼야만이 초안으로 인정이 됩니다. W3C에서. 그래서 뭐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아니면 오페라나 파이어폭스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 2개 이상에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기능이. 그래야 그때부터 워킹 드래프트로서 표준의 어떤 스타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능 구현을 지금 하고 있고, 뭐 제 희망은 지금 사실 공인인증 못 버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공인인증 못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공인인증하는 그런 스톡홀더들이 표준안에 뭐 그렇게 적극적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 참 어려운 시기예요. 그거 그 점포 때 빼려고 노력 엄청나게 했는데 욕만 먹고 안 되고 이런 상태. 사실은 지금도 잘 안 되잖아요. 지금도 뭐 여전히 스마트폰에서 앱 다시 깔고 공인인증서 보내고 막 그리고 막 비밀번호 막 이렇게 막 자판 막 이렇게 막 돌려놓은 거에다 막 이렇게 어떻게 억지로 해가지고 돌리고 해야 이렇게 그 인터넷 뱅킹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도 일말의 책임도 있고 또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은 좀 그런 쪽의 기술적인 토대도 좀 웹표준적으로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뭐 발표는 제가 조금 시간 오버했는데 뭐 그 질문이 있으시면 제 블로그 트위터입니다. 블로그 요즘 잘 안 씁니다. 그래가지고 트위터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시간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사실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힘듭니다. 재밌는 얘기 듣는 거 더 힘들고.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뵙고요.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